내전이 격화한 수단에서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1000km 넘게 버스로 이동해 군 수송기에 탑승한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를 만나 K 콘텐츠에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 내일 오전 한국전쟁 기념비에 헌화합니다.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하루 전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면 최고 26년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예정보다 2주 이상 앞당겨 대책을 발표한 건데 갈등을 봉합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날로 대범해지는 마약 범죄, 오늘은 수사 협조를 통해 집행유예를 얻어내는 마약 매매 사범들 취재했습니다. 또 연간 쏟아지는 마약 사범이 2만 명에 달하지만 전문 병원은 2곳에 불과한 실정 짚어봤습니다. 쿠팡의 민노총 택배노조 지회가 설립됐습니다. 택배노조 간부는 설립 첫날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먼 아프리카 땅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여서 모든 국민이 가슴을 졸였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도 됐을 겁니다. 미국 순방길에 나선 대통령은 태평양 상공의 전용기 안에서 상황을 보고받고 작전을 지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전 국민의 기도 덕분에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군벌 간 다툼으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난 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국민 28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모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오늘 뉴스9은 이 절박한 순간순간들을 먼저 집중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뉴스는 이채림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가 서울공항에 착륙합니다. 고민형을 아는 아이가 활주로를 뛰어나와 마중 나온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이틀 전 수단의 수도 하르툼을 출발한 수단 교민 28명이 51시간의 이동 끝에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느낌입니다. 이번 작전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때 투입됐던 공군 공중급유기 시그너스와 수송기 슈퍼어큘리스가 투입됐습니다. 굉장히 저희 지쳐 있었는데 수송기를 보는 순간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민들도 이제는 살았구나 안도감을 느꼈고. 정부는 나흘 전 수단의 위기경보 4단계를 발령했고 오만에 있는 청해부대를 인근 해역으로 급파해 주민 이송을 지원했습니다. 안전하게 구출되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일본인 5명의 대피도 도왔고 기시다 총리는 한국의 협력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기내에서 용산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해 조태용 안보실장과 화상회의를 하며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우리 국민이 수단을 탈출해 서울공항에 도착하기까지는 51시간, 꼬박 이틀하고도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단의 수도를 탈출해 우리 군의 수송기에 오르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1000km가 넘는 버스 이동길은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작전명 프라미스, 우리말 약속의 전 과정을 윤동빈 기자가 재구성했습니다. 수단 내전이 벌어진 지난 15일부터 수도 하르툼에선 총성과 포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총소리도 많이 나고 사람들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났고요. 포탄이나 이런 충격 때문에 문 소리도 되게 열렸다 닫혔다 이런 소리가. 정부는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이슬람 명절 이드 기간에 휴전이 논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드 마지막 날인 23일을 교민 탈출 작전 프라미스의 D-Day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 내전이 격화되면서 하르툼 대사관 인근 대통령궁과 방송국, 공항 등에서 다시 전투가 격렬해지자 D-Day 이틀 전부터 남궁안 대사를 비롯한 공관 직원들이 총탄이 오가는 거리로 직접 차를 몰고 나가 교민 28명을 대사관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총성이 군데군데 울리고 굉장히 위험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진짜 한 30분 정도는
조금 위험하다 싶은, 진짜 위험하다 싶은 지역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구조를 했습니다. 김밥 40줄과 떡을 비롯한 하루치 식량만을 준비한 탈출 일행은 우리 군 수송기가 대기 중인 포트 수단까지 1174km를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33시간에 걸쳐 이동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했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호송대와 상대적으로 안전한 이동 경로를 제공했지만 이동 중 차량 타이어가 펑크나 시간이 지체되는 돌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언제 총알이 빗발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도 했었고 항상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포트 수단에 도착한 우리 교민들은 지상작전 지원 수송기 허큘리스를 타고 사우디까지 이동한 뒤 다시 장거리 수송기 시그너스로 갈아타고 나서야 서울 공항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국제 분쟁 지역에서 자국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필요할 때 탈출시키는 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들에게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워낙 크기 때문이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번 프라미스 작전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런 경우는 항상 작전명도 화제가 되는데 프라미스에는 어떤 뜻이 담겼을까요? 네, 영어로 약속을 뜻하는 이 작전명은 교민 전원을 구출하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작전명을 짓는데 따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작전에 목표와 성격이 담겨 있어야 하고 이 적국이나 동맹국을 자극할 수 있는 정치적인 용어나 종교 용어는 배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 비슷한 경우에 과거 작전명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1년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인질로 붙잡혔던 선원들을 구출한 작전은 아덴만 여명이었습니다. 아덴만은 지역명이고 여명은 새벽 무렵, 또 희망의 빛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또 지난 2021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함락됐을 당시 우리 교민과 아프간인 390여 명을 구출한 작전은 작전명 미라클이었는데요. 이 탈레반 검문을 피해 수백 명이 빠져나오는 과정 자체가 미라클, 즉 기적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예, 아덴만의 여명 유명하죠. 이번 작전에는 어떤 특수부대가 동원됐습니까? 네, 먼저 육군 특전사 707 특수임무대대가 투입됐습니다. 이 테러 진압이 기본 임무지만 유사시엔 인질 구출, 또 요인 암살 같은 특수작전을 수행하는데요. 해외 교민 철수에 투입된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007년 샘물교회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됐을 때도 급파됐는데 이 당시에는 인질들이 극적으로 석방됐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공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공군 공정통제사 CCT도 투입됐습니다. 예, 전 세계가 지금 수단 탈출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성과는 조금씩 다르다 그러더군요. 네,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일부 서방 국가는 자국민을 빠르게 대피시키지 못한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수단에 있는 영국 대사는 휴가까지 떠났다가 비난을 받았고 또 미국 정부는 외교관 100명 정도를 대피시켰지만 수단에 남아있는 민간인 16,000여 명은 구출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It is not standard practice for the United States to send in the U.S. military into war zones to extract all American citizens. We didn't do it in Libya, we didn't do it in Syria, we didn't do it in Yemen, and no, we didn't do it in Ukraine. 예, 특히 미국은 이런 문제에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또 경험도 많은데 이번엔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네, 외신들은 이 서방 국가들이 유엔의 중재만 믿고 이 수단의 상황을 오판하면서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방 조치도 이 준비된 행동 지침도 없었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협상이 성공했을 경우에만 대비했을 뿐 분쟁의 가능성은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탈출한 건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만 더 이상의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수단 내전이 빨리 끝나도록 국제사회의 중재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새벽 미국 워싱턴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순방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넷플릭스로부터 그에게 투자를 받는 성과가 있었고 국내에선 인터뷰 논란도 시끄러웠습니다. 워싱턴의 김정우 기자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미국 시간으로는 오전 일정이 막 시작됐을 텐데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워싱턴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미국과 카투사 전사자 4만 3천여 명의 이름이 새겨진 이 추모의 벽이 지난해 7월 건립 때 한미 동맹의 새 상징으로 불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미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이곳을 함께 방문할 예정입니다. 한미 정상이 이곳을 함께 찾는 건 1995년 김영삼, 클린턴 두 대통령 이후 처음이고 부부 동반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 혈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자유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는 행보가 될 걸로 전망했습니다. 한미 정상 부부는 참배와 함께 별도 친교의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정상회담 관련해서 미국의 핵전력으로 한국의 안보를 보장한다는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가 별도 성명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미국의 그 핵 연습과 기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는 한국형 핵 공유를 문서화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통령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그 우려를 종식시킬 실효적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전략자산 전개에 한국 의견을 더 반영하는 실질적 핵 작전 공유나 북한의 핵 공격에 핵 보복으로 대응한다는 문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대통령실은 막판까지 문구를 조율하는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문제도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실은 한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 등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공식 논의 대상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착하자마자 미국의 콘텐츠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의 CEO를 만났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 4년간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약속받았습니다. 넷플릭스가 1년에 8천억 원 정도를 한국 제작사에 투자한다는 것이고 동시에 K 콘텐츠의 힘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 못 만들면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할 리가 없을 테니까요. 이 소식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미 앤드루스 공군 기지에 도착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오자 미 군악대가 애국가와 미국 국가를 차례로 연주합니다. 국빈 방문에 맞게 미 국무부 의전장과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인태조정관 등이 윤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습니다. 영빈관인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푼 윤 대통령 부부는 깜짝 일정으로 테드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K 콘텐츠에 3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이후 지난 7년간 투자액의 2배에 달합니다.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We also were inspired by the President's love and strong support for the Korean entertainment industry. 넷플릭스 CEO가 윤 대통령의 프로야구 시구 장면을 봤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휴대전화에 있던 시구 영상을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동포간담회에서 한미동맹은 이익거래가 아닌 자유수호의 혈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획기적이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만들고자 합니다. 윤 대통령은 방미 이틀째인 내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함께 항공우주국 나사를 방문해 양국의 우주탐사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워싱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뜸 우리나라가 넷플릭스에 왜 투자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물론 잘못 알고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받는다는 소식을 반대로 해석해서 미국 도착하자마자 왜 미국 기업에 돈을 퍼주느냐고 비난부터 한 겁니다. 오해했다면 바로 잡으면 될 일인데 그 뒤에 나온 말이 더 가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오늘 아침 SNS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며 생각 없이 퍼주기 할까 봐 불안하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그 반대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로부터 3조 3천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건데 내용을 거꾸로 보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이원영 의원은 게시글을 삭제한 뒤 다른 글을 올렸는데 윤 대통령이 이미 결정된 투자권으로 넷플릭스와 사진 찍으러 간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에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는 악의적인 선동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흠집 내고야 말겠다는 편협하고도 비뚤어진 정파의식 때문에 헛것을 본 것입니다.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거짓말이 들통나고도 큰 소리치는 삐뚤어진 인식, 그 끝은 어디냐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박대출 정책위 의장도 순방 외교를 깎아내리려는 조급증이 빚은 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무조건 트집만 잡겠다는 생각에 나온 역대급 헛발질, 유치원생급 이해력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귀국 하루 만에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스스로 들어오면서 도망가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낸 데 대한 기싸움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이 기싸움의 2라운드는 검찰 출석 날짜와 그 장면이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은 엄격한 법 적용을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민주당과 송 전 대표는 논쟁을 정치의 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진행 중인지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오면서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먼저 밝힌 송영길 전 대표.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귀국 하루 만에 송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습니다. 소환 조사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소환 통보와 관계없이 내일이라도 출석하겠다는 뜻을 재차 내비쳤지만 검찰은 계획된 일정대로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돈봉투 9,400만 원 가운데 8천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감사는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나흘 만입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강정감사가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자에게 연락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간호법 국회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도 뜨겁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안을 둘러싼 각종 단체들의 갈등입니다. 일단 정부가 간호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의료계 갈등은 전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비를 입은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서 구호를 외칩니다. 제정하라 간호법! 간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27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안대로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겁니다. 오후엔 간호법 반대 집회로 분위기가 극명히 달라졌습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된다면 우리 86만 간호종사는 연간 투쟁을 통한 총파업에 당정의 중재안 제시에도 의료계 대치가 격화되자 정부는 오늘 처우 개선을 골자로 한 간호사 인력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간호사 한 사람당 16명이 넘는 환자 수를 5명 수준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간호사 수와 재정 지원을 늘릴 계획입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이번 대책은 당초 다음 달 12일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복지부는 간호사 단체 설득을 위해 발표 시점을 앞당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간호협회는 실효성 없는 대책이란 입장이어서 간호법 중재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간호법 통과 시 의협 등 13개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앞으로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최고 징역 26년에 처해집니다.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데요. 기존의 최대 12년이 선고됐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크게 올라간 겁니다. 이 앞서 스쿨존 사망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이 도입됐음에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자 대법원이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인 건데요. 주원진 기자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흰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스쿨존 인도를 지나가던 9살 배승아 양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해자인 66살 A씨는 대낮에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음주 사고로 어린이가 숨지면 현행 양형 기준으로는 최대 징역 12년이지만 7월부터는 최대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뺑소니를 하면 가중처벌돼 징역 23년, 시신을 다른 곳에 버리면 26년까지 형량이 늘어납니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각각 의결하였고 그 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에 행정예고를 거쳤습니다. 다만 양형위는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거나 자동차 보험을 들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감경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검찰 의견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는 배승아 양 사건을 계기로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갈수록 대담해지는 마약 범죄, 오늘도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 마약 사범들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반성문 대필업체를 이용한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약을 만들고 팔다 적발된 이들이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 수사협조라는 카드를 꺼내듭니다. 예를 들면 이 마약 관련 다른 사건을 제보해서 추가 검거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한 내용은 저희 취재진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이 마약 사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먼저 장동욱 기자가 판결문 분석 결과를 짚어드리겠습니다. 1월 한 달 동안 대법원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 게시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판결문은 모두 62건, 실형 선고는 6건인 반면 집행유예와 벌금형은 각각 54건과 2건이었습니다. 마약 범죄로 한 차례 이상 처벌받은 마약 사범도 13명인데 이 중 9명은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마약 사범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마약 치료 상담을 받았고 자수로 공범 검거에 기여했다는 등 수사 협조를 양형 이유로 꼽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재판 중인 마약 사범이 사건 제보를 하면 수사 담당자가 이를 담아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데 재판에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마약 사범 사이에선 공적서로 통합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관이 마약 브로커와 짜고 허위 수사협조 보고서를 제출했다 집행유예를 받고 수사기관에 청탁해 감형을 받아주겠다며 마약 사건 피고인들로부터 6천만 원을 가로챈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 양형 자료가 판사가 봤을 때는 사회에서 한 번 더 치료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뇌 중독이 치료되지 않고는 나와도 또다시 할 수 있는 여지는 또 많아지고 법무부는 다음 달 출범하는 제9기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이 마약은 재범률이 높아서 중독 치료가 필수입니다. 단약 유지는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병원의 힘도 빌려야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국내 재활시설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현재 한 해 마약 사범이 2만 명 안팎인데 마약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병원은 전국에 2곳뿐이었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한 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고도 대마에서 펜타닐로 이어진 중독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던 마약사범 31살 A씨. 지난달 가족의 신고로 마약 중독 치료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어요. 그냥 지옥불에 떨어진 것처럼 아프고. 타이로 시작된 치료지만 제대로 치료 재활을 하게 돼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8,395명 가운데 약 절반이 투약사범인데 마약 치료 지정 병원 가운데 사실상 치료가 이뤄지는 곳은 전국에 2곳뿐입니다. 제가 주말에도 나와서 환자를 봐야 될 정도인 거고 입원도 몇 달씩 기다려야 될 정도까지 됐죠. 마약으로 처벌을 받아도 치료 재활이 쉽지 않은 건데 마약 사건 재범으로 검거되는 비율도 2020년 32.9%에서 이듬해 36.6%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혼자는 끊을 수 없는 구조예요. 그 약 자체가. 병원 치료 후 재활을 돕는 민간 입소시설도 일본은 90곳이 넘지만 국내는 4곳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점점 쳐나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마약 생각을 안 할 수 있을지. 정부는 최근 10대 마약 사범 증가 추세에 맞춰 7월 청소년 특화 중독 재활센터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치료 재활 시설이 여전히 부족해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마약 관련 뉴스 하나 더 전합니다. 이 국내에 외국인 마약 사범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골칫거리인데요. 태국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팔던 일당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동남아에서 주로 유통되는 합성 마약이었는데 공장과 농장 등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자에게 판매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하주차장 차단봉을 밀고 들어가더니 추격하던 경찰차와 충돌합니다. 밀반입한 마약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들입니다. 끄집어낸 게 마약 이런 게 있더라고. 큰 사건이 일어날 뻔했죠. 20대 총책 A씨 등 태국인 일당 34명은 지난 넉 달 동안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와 34명에게 팔았습니다. A씨 일당이 들여온 마약은 대부분 태국 등 동남아에서 유통되는 합성 마약 야바였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5억 원어치가 넘는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유통된 마약은 주로 수도권 등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판매됐습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도 마약을 밀반입하던 불법 체류자들이 붙잡히는 등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마약 유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외국인 마약 사범도 5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1,700여 명에 달합니다. 각성 효과가 강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힘들 때 이 각성 효과를 내려고 투약을 하고 있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정확한 마약 밀반입 경로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이 벌인 전세 사기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잇따랐죠. 경찰이 이들이 조직적 전세 사기를 저질렀다고 보고 이 조직폭력에 적용하는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인데요. 건축왕으로 불리는 이 인물이 세입자 돌려막기로 자금난 회수에 나섰던 정황이 저희 취재에서 포착됐습니다. 자신이 짓던 민간 임대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서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당이 소유한 다른 주택을 임대해주겠다고 회유한 뒤에 보증금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당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직장 문제로 급하게 인천으로 이주해야 했던 박모 씨. 박 씨는 지난해 6월 소위 건축왕 남모 씨가 짓던 미추홀구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를 계약하고 3,600만 원을 선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입주가 지연돼 박 씨가 계약 해지 가능성을 내비치자 분양대행사 직원이 건축왕 일당 소유의 오피스텔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건물이 여기 어마어마하게 많다. 마음에 드시고 조건에 맞는 집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계약을 변경하셔도 된다라고. 거처가 급했던 박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초 남 씨 일당 소유의 또 다른 주택이자 최근 대규모 전세 사기 문제가 불거진 문제의 오피스텔로 입주했습니다. 당시 남 씨가 짓던 민간 임대 아파트 계약자 상당수가 같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주가 안 되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고 여기서 살다가 분양이 되면 3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가 들어오고 근저당으로 경매 개시 결정까지 내려지던 시기에 남 씨 일당이 계약금을 돌려주기는커녕 다른 집 계약을 유도해 자금난 해소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금주택이 그 해 전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2월에 중단이 됐었는데 2021년 중반기부터 자금 경색이 왔어요. 경찰은 남 씨 일당이 조직적 전세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이 1심 재판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삶의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이라고 판단했는데요. 특히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봤습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의 오피스텔과 빌라 등 3,400여 채를 보유한 A씨 일당은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체결해왔습니다. 깡통 전세는 전세 보증금과 담보대출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아 보증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31명으로부터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주범인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들을 속인 것으로 봤습니다.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함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그 전세 사기 건으로 연루되게 된다고 하면 중한형이 또 선고될 가능성이 많다라. 법원은 다른 공범 2명에겐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300명이 넘는 피해자가 600여억 원의 전세보증금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 권도영 씨와 함께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테라와 루나는 허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판매했고 이 가격이 폭락하기 전에 코인을 처분해서 자신은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시가총액 50조 원이 날아가고 피해자가 28만 명에 달하는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검찰이 이 사업을 총괄한 신현성 씨 등 관련자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여부. 검찰은 신 씨 등이 테라와 루나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도 허위 홍보와 거래 조작으로 투자자를 모아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신 씨 등은 코인 가격이 99% 이상 폭락하기 직전 보유한 코인을 팔아치워 4,629억 원의 부당이득까지 챙겼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와 배임, 횡령 등 10개에 달합니다.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는 법적으로도 허용될 수 없었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공범 권도영 씨 송환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여권법 위반으로 현지 재판을 받는 권 씨는 아직 귀국 여부를 안 밝힌 상황입니다. 검찰은 피해 구제를 위해 권 씨와 측근 한모 씨 등의 국내 송환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국내 상장사 6개 종목이 한 외국계 증권사 계좌에서 나온 대규모 매도 물량으로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비정상적 움직임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외국계 증권사인 소시에테제네랄 증권이 어제부터 쏟아낸 대규모 매도 물량에 직격탄을 맞은 종목은 모두 8개. 선광, 삼천리, 서울가스 등 6개 종목은 이틀 연속 가격 제한 폭인 30%까지 하락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이 종목들 모두 빚내서 투자한 비율인 신용융자 잔고율이 높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급락의 원인으로는 차액결제거래 계좌에서 융자 상환을 위한 강제 매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이른바 통정거래로 주가를 띄워온 세력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하자 급매로 내놨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 조작 사건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사실상 시장의 주가 흐름과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흐름이었고요. 실적과도 상당히 괴리가 있는 이들 종목이 전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가 급락 사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공정 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은 신속히 조사에 엄단하겠다며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래소에서 분석을 해서 넘기면 자존심 증산이 거쳐서 검찰 고발 통과. 갑작스런 매물 폭탄이 전체 주식 시장을 연이틀 흔들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이 빠른 배송으로 잘 알려진 쿠팡에도 강성 노조로 유명한 민주노총 산하의 택배 노조가 생겼습니다. 설립 첫날 택배 노조 간부는 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노총 택배 노조 간부 A씨가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릅니다.
한 남성의 머리를 조이다 밀어 넘어뜨립니다. 어제 저녁 경기도 용인에 있는 쿠팡 배송 캠프 앞에서 간부 A씨가 쿠팡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다 이를 막는 쿠팡 직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람이 막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A씨는 경찰을 향해서도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이어갔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했습니다. 입건해가지고 현재 CT 확인하고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날 민노총 택배노조는 부당해고 철회, 분류작업 개선 등을 내세우며 쿠팡 물류 자회사의 지회를 설립했는데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 등에 이어 6번째 택배노조 지회입니다. 민노총 택배노조 측에 A씨 폭행 사태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업계는 제2의 CJ 대한통운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합니다. 택배노조는 앞서 2021년부터 4차례 파업을 벌이다 협상이 안 되자 지난해 2월엔 CJ 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했습니다. 쿠팡 측은 분류 전담 인력 수천 명을 운영하고 있다며 부당 해고는 가짜 뉴스라는 입장. 불법 행위를 이어갈 경우 법적 조치 등에 나서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0.3%로 집계되면서 간신히 마이너스 성장은 면했습니다. 코로나가 풀리면서 그나마 민간 소비가 늘어난 덕분에 2분기 연속 역성장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는 면한 겁니다. 그러나 성적표의 세부 내역은 여전히 걱정거리 투성입니다. 정준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 명동거리. 노점 앞엔 군것질하는 손님들이 늘어서 있고 손마다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외식을 좀 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쇼핑도 자주 하고 평소보다 한 1.5배 정도? 늘어난 민간 소비 덕분에 올해 1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 0.3% 올라 역성장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 부진은 지속돼 경기 전망은 여전히 먹구름입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기여도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가 줄면서 4% 급감했고 정부 소비도 0.1% 증가에 그쳤습니다. 기업의 경기 전망은 14개월 연속 비관적입니다. 수출 호조를 견인했던 반도체 분야 전망은 3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에서 다소 낮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IT 경기 회복 시점, 그다음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좀 지연돼서 나타난 이런 효과 때문에 지금 연간 성장률 전망치가 조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정부는 상반기는 어렵지만 하반기엔 좋아질 것이라며 이른바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하반기에도 회복세를 타지 못한 채 상저하저에 머물 거란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문제는 역시 수출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최악이라는 건 모르는 분이 없을 테지만 우리 경제의 수출 구조도 심각합니다. 상위 10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수출의 절반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어서 유혜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1분기 반도체 수출이 40% 이상 꺾이며 1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한 무역 수지. 반도체 불황에 수출 전반이 휘청이는 건 우리 수출이 반도체를 포함한 특정 품목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수출의 16%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수출에서 상위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48%에 달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의 10대 수출 품목 비중이 20-30% 수준인 것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반도체 착시 현상이 아주 컸었고, 그런데 반면에 반도체 이외의 다른 수출 기반은 약화되는, 무너져가는. 반도체는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의 42%를 견인했는데 같은 기간 다른 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2%대에 그쳤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2016년 3.1%였던 세계 수출 점유율은 2.7%대로 급락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대응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한국의 어떤 역량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경쟁국과 동등한 세제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규제를 완화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이 휘청이 나는 건 전 세계적인 불황 탓이 가장 큽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국제 정세의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대중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걸고 나서자 중국이 이를 기술적 괴롭힘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그 사이에 낀 우리 기업들의 신세가 영락없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금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반도체 대체 공급자가 돼선 안 된다고 밝힌 미국. 중국이 하루 만에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这是典型的科技霸凌和贸易保护主义的做法，这种自私自利的行径不得人心，中方坚决反对。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도 미국의 반도체 분야 중국 봉쇄 전략에 윤석열 대통령이 협조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우리에게 미국과 협력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반도체 관련 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인터뷰로 외교적 결례 논란까지 번졌던 대만 해협의 현상 변경 문제 등 대만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반도체를 놓고 중국의 겁박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自己的事，不容他人智慧。 반도체 최대 시장이라는 무기로 도를 넘는 간섭까지 하는 중국. 우리의 외교적 해법이 더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평화를 주제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서방국들이 적반하장이라면서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주 유엔 한국 대사도 불법 침공이라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 이번 달 의장국 차례가 돌아온 러시아가 고른 유엔 안보리 회의 주제입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가 국제 무대에서 평화를 강조하는 모순된 상황에 회의는 시작부터 러시아 성토회장이 됐습니다. Russia has violated universa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both outside and inside its own borders.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 외무장관 바로 옆에서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직격했습니다. Causing massive suffering and devastation to the country and its people. And adding to the global economic dislocation. EU는 유엔 헌장에 대한 모독이라고 면박을 줬고 한국도 전쟁을 러시아의 불법 침공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It is a sad reality that today's topic has been proposed by those illegally using force against Ukraine's territorial integrity. 러시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서방이 인류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мы вновь, как и в годы холодной войны, подошли к опасной, а может быть еще более опасной черте. 중국은 일부 국가가 국제법 의미를 왜곡한다며 러시아를 편드는 듯한 입장을 보인 반면 우크라이나는 테러리스트가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건 터무니없다며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두세 달 뒤로 예상되는데요. 우리나라 바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 모델도 나왔지만 국민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부가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면서 먹거리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수조에 담긴 꽃게를 봉지에 담습니다. 5kg 저희가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게를 손질해 잘게 분쇄하고 특별 용기에 담아 방사선 분석기에 집어넣습니다. 방사능 양은 이제 100클 단위라고 해서 이 단위를 쓰게 되는데 지금 102 정도 저희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선 수산물 위탁 판매장뿐 아니라 수산물 가공센터 등에서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비에서 아직 방사능이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다가오며 정부는 방사능 검사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검사량을 2배 이상 늘리고
다음 달부터는 원산지 이력 전수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국민 누구나 방사능 오염이 궁금한 수산물이 있다면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에 품목과 지역을 선택해 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신청이 많은 그 품목을 정해서 저희들 일주일에 한 10건 정도를 검사를 해서 그 부분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오염수 방류 뒤에도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과 어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평일 오전 독일 베를린 도심 곳곳에서 때 아닌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이 환경운동가들이 손을 도로 위에 접착제로 붙이면서 점거 시위에 벌인 건데요. 경찰은 급기야 전동 드릴까지 동원해서 활동가들 손을 떼어낸 뒤에 해산시켰습니다. 류주영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한 방향이 꽉 막혔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경찰이 일으켜보려고 시도하지만 곧 실패합니다. 손바닥이 접착제 때문에 아스팔트에 붙어버린 겁니다. 독일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베를린 곳곳에서 접착제로 손을 도로에 붙이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들이 유화제를 바르고 북과천으로 도로에 붙은 활동가들의 손을 떼내는 진풍경이 펼쳐졌고 일부 지역에선 아스팔트 도로를 드릴로 도려내기까지 했습니다. 경찰관 500명이 출동해 활동가 40여 명을 연행했는데 그 사이 베를린 주요 도로 30여 곳의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교통체증에 성난 시민이 기후활동가를 폭행하는 등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Kann doch nicht wahr sein, Mensch. Müssen alle Leute darunter leiden? Kann doch nicht wahr sein. Chaos vorne, bis die ganze Stadt ist im Chaos heute. Einfach einsperren. 기후활동가들은 지구 온도가 오르는 것을 막으려면 정부가 화석연료 사용 중단같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에도 시내를 매우 천천히 행진하는 방식으로 도로 점거 시위를 벌였고 지난해엔 독일 박물관 모네 장품에 으깬 감자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일제가 훼손한 경복궁 광화문앞 월대가 축조 당시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월대는 아시다시피 궁궐 진입로로 일제강점기 도로가 조성되면서 땅속에 묻히게 됐는데요. 문화재청은 오늘 10월까지 복원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이 훼손 전 월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1866년 고종은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궁궐 정문 바로 앞에 넓은 기단인 월대를 만들었습니다. 남북 길이만 50m에 달하는 월대는 양옆으로 난간석을 세워 건물의 격을 높이는 한편 각종 왕실 행사를 진행하는 무대 역할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광화문 월대는 궁궐 밖에 있는 궁궐과 연결된 유일한 궁궐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바깥에서 있는 백성들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공간이요. 이번 발굴 현장에선 왕이 지나가는 길인 어도의 흔적뿐 아니라 월대의 시기별 변화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월대 축조 당시 남쪽엔 장대석을 이용한 계단이 조성돼 있었는데 일제가 전차 선로를 깔면서 계단이 경사로로 바뀌고 이후엔 난간석까지 철거됩니다. 그러한 그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로 밑에서는 조선 후기 고종 때 중건했던 광화문 월대의 거의 원래의 모습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발굴 성과가 이번에 확인되었다. 문화재청은 올 10월까지 월대를 복원함으로써 경복궁 중심축 복원 사업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아이가 뜻 모를 말을 늘어놓습니다. 엄마가 물어도 딴소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상대방 질문에 관계없이 자기 말만 뇌까리는 것을 집단적 독백이라고 합니다. 뇌가 덜 발달한 탓인데 간혹 어른도 그런다고 합니다. 일종의 대인관계 장애죠.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을 제자가 여쭈자 선성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니라. 가르침을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에겐 차나 마시고 가거라고 했습니다. 선문답은 때론 엉뚱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를 화두로 툭 던져 깨달음으로 이끄는 철학적 사유가 응축돼 있죠. 하지만 속세에는 유아기 독백처럼 동문서답하는 어른이 적지 않습니다. 딸 가게라고 해서 제가 공짜로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추미애 장관이 정치 후원금을 딸이 하는 식당에서 쓴 데 대해서 국회에서 했던 답변입니다. 정말 기자들과 식사했느냐는 질문에는 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런 회계들은 의원이 직접 상관을 하지 않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기자 질문을 받고 이재명 대표가 대뜸 되묻습니다.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사흘 전 한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김연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금품 수수 혐의를 들고 나온 겁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하나도 보도가 안 된다며 검경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하고 있죠. 그러더니 오늘은 또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하죠. 하긴 이 대표의 동문서답 단청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철도 정책에 각별히 많이 관심을 주십시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합니다. 해경궁 김 씨는 김혜경 씨라는 경찰의 판단이 나오자 기자들에게 연이틀 했던 답변입니다. 대선 토론회에서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했던 건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말 검찰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도 같은 방식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받을 거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질문을 엉뚱한 얘기로 뭉치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이 대표가 국민께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드린다고 한 게 불과 8해 전이었습니다. 많게는 20명의 일을 당내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겹겹이 사법 리스크에 갇힌 대표가 남을 단호하게 징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가벼운 아웃복싱으로 얄팍한 물타기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듯합니다. 4월 25일 앵커의 시선은 동문서답도 유분수였습니다. 그리고 쌀쌀한 날씨는 하루 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오전까지만 이어지겠고요. 이후에는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짙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출근길에는 200m의 앞을 보기 어렵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옷은 좀 따뜻하게 입으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9도, 대구는 8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은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보통 이맘때보다 4, 5도가량 낮겠습니다. 그래도 모레부터는 기온이 좀 오르겠고요. 일교차는 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25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